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라시아 21과 KRBC가 함께하는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또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7시에 시작되는 온라인 추천 세미나는 이미 이제 수십 명의 분들이 매달 기다리는 아주 장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꾸며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크리스티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예. 네,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발표 1, 왜 발표 2로 바로 갔지? 발표 1, 예.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기다린 발표입니다. 우상민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부관장이셨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귀임을 하셨고 지금 격리 상태이십니다. 격리에서 이제 곧 풀려나셔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에따러시아 유명한 유튜브 제작자로도 알려져 계십니다.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 시장 1위인 와일드베리즈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민 부관장님, 네. 사장님, 네, 시작하시죠. 제가 화면은 넘길 필요 없는 거죠? 제가 발표만 하고. 예, 넥스트 넘겨주셔야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상민 부관장입니다. 이제 3년 근무를 마치고 8월 1일부터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스크바 무역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년 근무해서 모스크바에서는 7년 근무 경험이 러시아에서는 7년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런 중에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거꾸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일 텐데요. 언택트가 일상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닌데요.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와일드베리즈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모스크바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이게 와일드베리즈 바켓인데요. 이 바켓은 러시아 길거리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와일드베리즈가 굉장히 많이 러시아 사람들의 삶에 침투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온라인 쇼핑몰의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과 그리고 1위 업체인 와일드베리즈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는 전러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협회가 제공한 자료인데요. 2020년 기준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3조 2210억 루블로 하나로 하면 약 50조 원 규모입니다. 2019년에 2조 루블을 조금 넘겼던 것에 비하면 60%가량 성장한 건데요. 굉장히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이었던 2010년에 비하면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다시 16% 이상 성장해서 3조 7,450억 루블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은 해외 직구는 하락하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거래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을 보시면 거의 그러니까 1조 4천억 루블 정도에서 2조 7천억 루블, 2조 8천억 루블까지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배 가까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 규모가 성장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월별로 그 판매액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코로나 1차 유행 기간이었던 3월에서 6월 기간, 그 다음에 2차 유행 기간이었던 10월에서 12월 기간에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의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와일드베리즈가 어떤 기업인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표는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탑 10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1위에 와일드베리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와일드베리즈의 매출액은 4조 1320만 루블. 2위가 오존이라는 업체인데 그 오존에 비해서 그 거래액이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는 와일드베리가 3억 건이 넘는데요. 2위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3위부터 6위까지는 그 핸드폰과 가전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업체들입니다. 엔비디오라든가 DNS라든가. 이게 판매 단가가 상당히 큰 업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위 랭킹되기 쉬운 업종들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와일드베리즈는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주 판매 제품이 이제 신발과 의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방대한 거래량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 알리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가 모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가 9위에 올라 있는데요. 제가 2015년에 모스크바에서 조사할 때만 해도 알리익스프레스가 1위였습니다.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그 러시아 그 토종 기업들한테 윗자리를 내주고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와일드베리즈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와일드베리즈는 2004년에 문을 열어서 2016년부터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1위로 올라선 이후에 지금 부동의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약 9만 개의 업체가 5억 7,500만 개의 상품을 판매했고요. 그 주종목인 의류와 그 다음에 신발은 물론이고 전자제품, 아동용품, 가정용품, 귀금속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 화면은 지난 7월 12일 날 검색한 화면인데, 여기서 보면은 8만 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1일 주문 건수가 150만 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1일 방문자 수가 1,150만 명. 그리고 와일드베리즈 물류창고에 재고를 두고 있는 상품 수가 1억 4천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도 굉장히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벨라루스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선한 이후에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근 국가로 시장을 넓혀 나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월에 폴란드, 5월에 슬로바키아, 9월에 우크라이나, 12월에 이스라엘 등으로 시장을 넓혔고 올해 1월에는 독일에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이런 와일드베리즈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 탑 10을 제가 그 데이터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 외에도 포브스가 평가한 그 러시아 인터넷 판매업자 탑 1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즈의 기업 가치는 포브스는 145억 달러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러시아 인터넷 관련 업체 전체에서도 얀덱스에 이어 2위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포브스는 러시아 전체 사기업 탑 200에서 와일드베리즈를 42위로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20년 11월에 글로벌 테크 챌린저 탑 100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러시아 기업으로 얀덱스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한국 기업으로는 쿠팡과 카카오가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평가 외에도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2020년 가장 인기 있었던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러 면에서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대표 주자로 와일드베리즈를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그 와일드베리즈는 어떻게 1위에 올랐는지, 그 와일드베리즈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그러니까 네이버를 그만두고 그 미국에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을 때 김범수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람을 많이 모으자. 사람이 많이 모으면 돈이 될 수 있다. 이 와일드베리즈도 그 사업 모델이 아마존처럼 마켓플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찾는 플랫폼으로 만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인데, 이것을 이제 와일드베리즈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소비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와일드베리즈가 낸 아이디어가 이제 피팅룸이 있는 픽업 포인트인데요. 제가 모스크바에 있었던 2015년 경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배송과 물류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 러시아에서도 그 당시 2015년만 해도 뭐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었는데, 그 배송과 물류는 너무 땅이 커서 이제 배송 거리가 길고, 그다음에 러시아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내로 들어가면 시내의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배송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교통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새벽 배송이나 뭐 당일 배송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 온라인 쇼핑몰 하면 러시아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그런 쇼핑 공간, 혹은 상품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로, 그러니까 쇼핑의 보조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와일드베리즈가 이제 이런 선입관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제 픽업 포인트인데요. 그 픽업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편의점에서 배송 제품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러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집 앞까지 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그렇고, 그다음 원하는 시간에 배달하기도 어렵고, 그 골목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제 1톤짜리 트럭이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그 아파트에 대한 그 시큐리티가 심하기 때문에 배송 트럭이 이제 매번 아파트 단지를 들락날락거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난의 염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간다는 건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이제 픽업 포인트로 한 번에 해결한 건데요. 그 와일드베리즈는 2010년에 그 모스크바에 픽업 포인트를 처음 만들어서 현재는 33,927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7월 12일에 제가 검색한 건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 러시아 전역에 픽업 포인트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블라디보스톡에도 곳곳에 이제 픽업 포인트가 있었고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러시아의 끝이라고 하는 캄차트카에 잠시 놀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도 픽업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베리즈는 이제 픽업 포인트까지 배달을 하고 소비자는 상품이 왔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편한 시간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 픽업 포인트에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넣었던 것이 피팅룸입니다. 그 와일드베리즈는 주 판매 상품이 옷과 신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옷이나 신발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을 보고 입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반품이 쉬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일드베리즈는 픽업 포인트 안에 피팅룸을 만들어 놓고, 그 피팅룸에서 입어보고 시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반품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베네핏이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실제로 이제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그 안에 피팅룸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피팅룸에서는 옷만 입어보거나 하지 않고 만약에 뭐 그릇 제품을 들고 왔다. 그럼 이 피팅룸에서 다 열어보고 그릇 제품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다 확인하고 만약에 깨졌으면 바로 반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짤 때 무조건 반품을 다 받아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품이 많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줄인다든가 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이제 정교하게 좀 만들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와일드베리즈가 또 소비자들을 결정적으로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무료 배송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러시아 쇼핑몰 시장 1위로 올라섰던 결정적인 배경인데요. 러시아에서 무료 배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송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이런 물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실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알리바바가 세운 알리익스프레스도 그 결정적으로 시장을 확대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무료 배송을 실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상품군이 워낙 방대하고 그 카테고리별로 저렴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었던 쇼핑몰인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받으면 일단 모스크바로 전부 다 들고 오고 모스크바에서 이제 배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지방 시장까지 침투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일드베리도 처음에는 이제 배송 요금을 받았어요. 그 배송 거리에 따라서 배송 요금을 따로따로 책정해서 받았는데 이제 점차 소비자들이 주문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런 계산을 거리별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더 많은 비용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배송지에 상관없이 배송 요금을 300루블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최초에. 그게 한 2008년 정도인데요. 2008년도에 이렇게 일원화시킨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 시장 규모가 점점점 커지니까 라모다 같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면서 오픈 기념 무료 배송 이런 한 달짜리 무료 배송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고객들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와일드베리즈가 이 무료 배송을 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절감을 하고 이 무료 배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처음으로 왼쪽 위에 사진에 있는 그 모스크바 인근의 포돌스크에 14만 평방미터의 거대한 물류 창고를 세웠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타타르스탄에 10만 평방미터의 물류 센터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개의 주요 거점에 이런 거대한 물류 창고가 있고 이 면적을 다 합하면 40만 평방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형 물류 창고에 재고를 두고 지방 도시에도 이제 무료 배송을 전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무료 배송에 대한 그 가능성이 열리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무료 배송을 실현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갔던 건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픽업 포인트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 러시아 전역으로 무료 배송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픽업 포인트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 픽업 포인트에 반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픽업 포인트에서 반품을 받으면 이 반품을 받자마자 바로 거점 물류센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한 2주가량 일정 기간 픽업 포인트에 두고서 인근 픽업 포인트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재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점별 물류센터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 픽업 포인트는 모세혈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러시아 전역으로 무료 배송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저희 와이프도 이제 와일드베리즈를 자주 사용하고 저희 와이프가 좀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해 봤고 그다음에 이제 와일드베리즈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 그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일드베리즈는 구매 후기에 이상한 얘기가 많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와일드베리즈한테 고맙다고 그런다. 와일드베리즈 스파시바라 그런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쿠팡 고마워요 이런 얘기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와일드베리즈 구매 후기를 보면은 그 와일드베리즈 스파시바라는 얘기가 많대요. 이게 이제 와일드베리즈가 아니었다면 이런 지방 도시에서 이 상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 와일드베리즈는 러시아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포인트가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꿰뚫어 보고 이걸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럼 어떻게 공급자를 어떻게 많이 끌어모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그 와일드베리즈가 제공하는 공급자 그 사이트 인터페이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밑에 번역을 해놨는데 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되세요. 그다음 보다 빠르게, 보다 편하게.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하면은 비거드너, 그다음에 브이스트러, 그다음에 우더브너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요. 일단 그 부자 되세요라는 것을 보면 거래 방식을 공급자와의 그 계약 방식을 과거와 같은 그 공급 계약이 아니라 커미션 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베리즈가 어떤 상품을 살지, 어떤 상품을 사서 자기의 사이트에서 팔지, 그리고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와일드베리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와일드베리즈는 단순히 공급업체에게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그 1%에서 5%까지의 커미션만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공급업체들의 그 재량권이 상당히 넓어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래 방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래 계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미션도 처음에는 38%였는데 2019년 3월에는 19%로 낮췄고요. 그리고 그 2019년 9월에 다시 15%까지 낮췄다고 했는데 이제는 1에서 5% 정도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공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커미션도 상당히 낮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이스트러는 이제 사이트에 올리면서 상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다 편하게는 그 와일드베리즈 창고에 물건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와일드베리즈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그 필요한 만큼만 와일드베리즈의 주문 창고에 배송을 하면 됐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일드베리즈 공급자로 등록되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사 상품의 판매 추이라든가 구매자 분석 등 이런 그 데이터를 판매자가 판매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와일드베리즈를 굉장히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와일드베리즈의 CEO가 고려인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알았는데 이게 따찌아나 바칼축이라는 이름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따찌아나 바칼축이 고려인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던 것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가족 경영 위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그 남편과 함께 지금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편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따짜나 바깥쪽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제 이 고려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 고려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따찌아나 바칼축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면 이 와일드베리즈가 이렇게 벼락부자처럼 단순히 급부상한 업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따찌아나 바칼축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영어 선생을 했던 주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출산 휴가 중에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영어 선생으로 돌아가기 싫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그 독일의 카탈로그 의류 판매 업체 오토의 그 의류를 받아다가
그 옷의 주문을 모두 다 떼어서 하나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 와일드베리즈를 처음 2004년에 만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해서 지금 이 따짜나 바칼축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러시아에서 13번째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019년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2019년 전까지는 엘레나 바투리나라고 옛날에 그 모스크바 시장이었던 유리 루시코프의 아내만이 그 유일한 그 빌리어네어였는데 2019년에 그 따짜나 바칼축이 두 번째로 러시아에서 여성 빌리어네어가 됩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 경제계에서는 뭐 이게 지각 변동이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 있거나 그 부유한 아버지나 남편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성공한 첫 번째 여성 CEO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이제 자기가 도저히 자기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는 이런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그 러시아 소매업체를 대표해서 코로나 시대 소매업체의 체인들이 역할을 그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도들이 그 와일드베리즈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공급업체로 창업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그 창업 교육 센터를 지금 여러 군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초에 그 러시아의 스탠다드 크레딧이라는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 은행을 통해서 그 러시아의 소규모 창업자들이 그 자금의 어려움을 겪을 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일드베리즈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두 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강연은 마쳤고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이제 에따라시아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 5,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제가 저는 사실 이제 대학교 때부터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고 쭉 러시아와 한국과의 경제 관계가 발전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20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그 결실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선입관을 조금이라도 좀 바꿔주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뭔가 러시아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취지를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한 60개 가까이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안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 주기는 좀 길어질지 몰라도 절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민 사장님. 에따러시아 유튜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전개 속에서 알찬 내용들을 저희들이 쏙쏙 들어오게 잘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에따 러시아, 에따 우상민 같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가 이걸 하기 전에는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우리 보물들을 만나게 된, 마치 와일드베리즈가 훌륭한 기업들과 소비자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이 플랫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우상민 우리 차장님도 그 보물 중에서 그게 뭐 제1호 아유, 보물이라고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역시 우상민 차장님을 모시길 잘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별 볼 일 없는 남편을 가진 저희 아내 혹은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를 가진 저희 딸들이 나티아나 바칼축처럼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너무 직장에 연연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질문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지금 그냥 손 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작을 위해서 우리 김성두 이사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전통적으로 하시니까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다른 분들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상민 부관장님 아주 좋은 강의, 아주 모처럼 아주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일드베리가 성공한 요인 중에서 딱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보면 픽업 포인트를 만들고 거기에 피팅룸을 설치했다는 거, 그게 아주 획기적인 정말 발상이구나. 우리가 이제 러시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통상 생각할 때, 러시아에서 과연 그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땅인데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런 그 새로운 형태, 소위 이야기하는 픽업 포인트는 뭐 많이 제거를 했지만, 픽업 포인트를 그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피팅룸 만들었다는 게 아주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일반 그 소비자들이 와일드베리스 스파시버,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진짜 쿠팡 스파시버, 쿠팡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결과를 도출한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장려성도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좋은 참 강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에터 러시아도 좀 계속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그 우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그런 선호도와, 그러니까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 저번에 그 언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80%, 9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우 차장님께서 그 10%를 한 40, 50%로 올리는데 기여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그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사장님 질문은 없으시고 격려의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질문하면 다른 사람 질문 못하니까. 저 질문 드려도 되나요, 혹시? 예, 자기소개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농어농문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유튜브처럼 아주 재밌게 잘 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그 물류 쪽에 약간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 강의를 굉장히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점이, 아까 전에 나라 순위를 보여줬잖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10개의 기업들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중에서 아마존 같은 세계 1위 이커머스 기업이 음소거가 됐네. 어머, 충격적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아마존 같은까지 들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죄송합니다. 아마존 같은 그런 외국 기업이 사실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쿠팡이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게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국계 유통기업이 제 해외에서 성공을 한다.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계 그 유통기업이 현지의 사정을 현지 업체만큼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 막대한 그 상품군과 그 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 시장을 침투했지만 지금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도 현지의 사정을 현지 업체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러시아 그 TV 홈쇼핑에서 철수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유명한 그 기업, 아무리 유명한 기업이라도 러시아 현지에서 뭔가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살아남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가능성 있고 좀 더 나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CU 편의점이 전개하고 있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같은 개념입니다. 그 CU 편의점은 지금 말레이시아에 얼마 전에 1호점을 개소했고 그 전에 이제 몽골에는 이미 몇 해 전에 들어가서 지금 100호 이상의 점포를 전개를 했고요. 지금 CU가 이제 러시아 시장에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브랜드와 노하우는 알려주되 그 현지에서 운영은 현지 업체한테 맡기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하우는 알려주면서 거기에서 로열피 정도는 받지만 그 현지에서 좀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찾아서 그 업체가 자기의 우리의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더 적합하지 그 시장에 가서 뭔가 그 유통 채널을 우리가 잡아보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역시 답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들 바로 말씀해 주시면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스텔레콤을 경영하고 있는 이백희입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 3시인데요. 여기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얼마 전에는 이커머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맹아적 단계인데요. 첫 번째 고민이 하나 있는 게, 많은 공급자들이 실제로 저희 이커머스 마켓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세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 지하경제의 퍼센트지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 몰에다가 올리면 이제 바로 세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꺼리고 그것이 가장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그럼 YG벨은 그런 러시아도 지하경제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장애 요소가 됐을 텐데 혹시 YG벨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풀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끽해봐야 뭐 우리 몰에 오면 많이 팔면 뭐 세금을 보전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그 원시적인 설명밖에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CIS 지역에서의 이커머스의 가장 핵심 고리가 아닌가라고 현실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긴 질문인데, 픽업센터가 있고, 이제 무료 배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부는 집까지도 직접 배달을 합니까? 무료 배송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집에까지 그냥 100% 픽업센터입니까? 집에까지 배송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아주 한정된 지역에서만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픽업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네, 픽업을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어마어마한, 네,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구매라기보다는 임대 쪽으로 아마 전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와일드베리즈는 픽업 포인트, 전역에 있는 픽업 포인트 직원까지 다 정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그러니까 목 좋은 데는 아마 샀을 수도 있고요. 와일드베리즈 직접.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임대 쪽으로 이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익준 대표님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예, 예. 우리 김익준 대표께서 물류 유통 이쪽 하시니까 혹시 이백희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데 대해 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을까 해서 내가 허투를 좀 했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법인이 러시아에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는데요. 지금 지하 경제에 관련해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들을 보면 저희도 2007년 정도까지는 지하 경제 위주로 비즈니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때 2007년도인가요? 푸친 대통령이 지하 경제를 이제 없애는 정책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바로 이제 지하 경제에서 다 이제 실물 경제를 진행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2017년도까지 환전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하 경제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17년 이후에 저희 유통하는 아이템도 다 한국으로 환전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 경제에서 하는 비즈니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개인 주주 배당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팀을 좀 만나서 진행을 하면 좀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타시켄트에 자가 물류센터를 오픈을 했어요. 직접 좀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지하 경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히 우즈베키스탄에는 물류 창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경제 제품이니까 관세를 안 내고 들어온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세를 내고 들어와야지만 환전도 되고 해외 송금도 가능하고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물류센터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입장이라서 2017년도 이후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처럼 많이 바뀐 걸로 좀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러시아 법인도 이미 15년, 13년 전부터 저희가 지하 경제에 관련된 현금화도 다 정책을 없애서 한국과 똑같은 기업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격이 더 높아지면 따짜나 바칼축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와일드베리즈에 참가할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 와일드베리즈에 참가하면서 노출되는 리스크보다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오늘 아쉽지만 우상민 우리 부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부관장님 강의만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죠. 다음 발표까지 끝까지 이제
그리고 다음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상민 차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뭐 변변치 않은 게 준비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유라시아 21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강연회가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가 다 성함은 다 들어본 분들이라서 정말 여기서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에따라시아 구독 완료를 한 분이 하셨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따라시아 많은 구독 신청 바라고요. 저도 이 우상민 차장님 따라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지금 계정 휴업한 상태인데 곧 다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기 우상민 차장님도 유라시아 21의 회원님으로 곧 가입하실 걸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회원동정 시간 되겠습니다. 회원동정 시간에는 저희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공동 주관하고 계신 한나 비즈니스 협의회 KRBC 대표이신 박종호 대표님께서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세미나도 하시고 계셨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 차장님은 제가 강의를 에따르시아는 여러 번 들었고, 이분은 제가 옛날 블라디보스토크 동방 포럼 때 뵀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던가는 오늘 처음 그렇죠. 예, 목소리가 이렇게 좋을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고 듣는 분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또 내용도 너무 알차서 저도 뭐 많이 배우는 입장이고요. 우리 또 외교부가 주관하는 그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에 또 온라인 쇼핑몰 팀이 있으면 또 멘토도 좀 맡아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보이시나요? 크리스타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 활동은 예,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예. 아직 예. 보이십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이대식 박사님하고 회원 동정란에 우리가 한 8월 달 다가오는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개최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미나나 여러 가지 또 러시아에서 제안하는 그런 쪽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코너를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험적으로 해보는데요. 사실 원래는 그 러시아에서 제안한 뭐 러시아 철도 세미나,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 신공항 투자 프로젝트 뭐 이렇게 두 개를 그 8월 달에 예정해서 이걸 좀 소개하자 했는데, 사실은 그 철도 TSR 물류교통 세미나는 사실 그저께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뭐 물류회사하고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또 하바롭스크 이게 신공항 투자 프로젝트는 8월 10일 날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게 좀 9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좀 멘붕이 와서 뭘 할까. 어젯밤에도 제가 이대식 박사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결국은 여기 기업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최근에 러시아하고 한국 간에 어떤 제안들이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안들이 오가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 또 KRB에서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몇 개 이제 샘플로 한번 소개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사업 목차 보시면 지금 러시아에서 제안한 아이템 아니면 테크놀로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비즈니스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KRBC는 러시아에서 많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포즈를 저희들이 받고 또 관련된 기업들한테 우리가 제안도 드리고 또 중재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알루미늄 인고트 같은 경우 ERG라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광산을 기반을 두고 있지만 트레이딩 하우스는 모스크바에 있고 또 상장은 영국에 상장을 한 굉장히 큰 어떤 자원 개발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비철 금속 쪽을 하고 있고 철광석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뭐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 시장 조사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또 그래서 최근에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또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은 제안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하바로스 신공항 건설 투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술인데요.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이 기술을 또 한국의 기업들은 제안해서 투자를 받거나 한국에서 상용하고 싶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벨라루스 회사입니다. 이건 좀 그다음 제가 다음에 하나하나씩 제가 이게 좀 문서도 잘 다루지 못하고 컴퓨터에 약한데 제가 아침에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화면 공유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화면, 제가 또, 예. 보이시죠? 예. 아까 그 카자흐스탄에 기반한 그 영국의 그 에너지 자원 리소스 회사가 제안하는 그 알루미늄 인고트의 그 스펙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제안해서 국내에 한두 군데 알루미늄 인고트를 구매하거나 쓰는 데를 한번 스펙을 이제 이렇게 한번 거래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그 인도산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뭐 호주 이런 쪽의 스펙보다는 뭐 철이나 그다음에 뭐 아연 함유량이 높다. 그래서 조금 A 등급에서 조금 떨어진다. 뭐 그런 이제 평가인데 사실 이건 뭐 사용하는 데는 필요할 때는 뭐 가격만 맞으면 사용한다. 뭐 이런 어떤 평가도 있었고 뭐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 한 첫 번째, 두 번째 스크린을 이제 한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의 이제 실체, 러시아 이 공급사의 크레딧, 뭐 이런 그다음에 리푸테이션,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 카자흐스탄의 알루미늄이지만 이제 품질이 LME 시장에도 이걸 판매는 하지만 좀 그레이드가 조금 떨어진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가격은 이제 그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이걸 여러분들 뭐 기업들 아니면 기업들하고 연관된 어떤 클라이언트 채널에서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뭐 저희들은 얼마든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히 그 자원 에너지 쪽에 그 트레이딩 쪽에는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안들이 많은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저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뭐 이 회사는 이제 아까 지만 찾아보시면 좀 다 뭐 여러 가지 회사의 그 실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회사의 크레딧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실체 좀 검증이 됐고 또 이쪽에 알루미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건데 이제 이쪽은 이제 정확하게 한국 시장에 진출할 의사가 있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어떤 조금 약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증을 하셔서 필요하면은 또 사용하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하나씩 지금 좀 각 제안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문서를 제가 잘 다루지 못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 일단 기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제안한 자율주행 분야의 새로운 어떤 여러 러시아 기업이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제안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하면 이제 뭐 자동차 산업하고 연관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연구하고 있고 전 세계의 어떤 뭐 테슬라부터 뭐 현대자동차 모든 어떤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뛰어들어서 개발하고 있고 이미 많이 상용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라이다 기술이 가장 많이 이제 적용이 돼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는 안 쓰는 대신에 자체 개발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걸 결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쪽 분야의 기본 기술의 수준이 있을 거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아까 젤프롬텔레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다가 레이더 무선 RF 쪽으로 뭐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저희도 한번 소개한 적도 있고 이쪽에서 이제 개발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 30% 정도 공정이고 특히 여러분도 뭐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우리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아주 잘 하고 있죠. 현지화해서 자동차 최근에 생산량도 굉장히 뭐 꾸준히 늘고 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서 현지화해서 돈을 벌면 그 net profit 그러니까 영업 이익의 1% 정도를 컨트리뷰션하는 그 현지에 이렇게 재투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현대는 보통 그 현지의 그 스타트업 기업, 혁신 기술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발굴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현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비는 한 300만 불 정도 되고 그래서 현대에서 검토하고 한 9월 달에 아마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회사는 젤레노그라드에 있는 뭐 스타트업 회사로서 한국하고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혹시 주위에 뭐 이런 그 저는 기술을 오늘 뭐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그 러시아의 그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 이쪽 그 분야하고 한국을 도입해서 뭐 상용화하거나 국산화하거나 아니면은 자체 개발한 거 이 기술을 이제 나름대로 탑재해서 이렇게 공동 개발하거나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러시아가 잘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그 RF 무선 기술의 좀 그 커뮤터 비전이라고 해서 영상 이미지를 센싱해서 영상 처리하는 기술 이걸 이 토탈로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배포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바롭스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하바롭스크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인천공항도 옛날 첫 번째 그 하바롭스크 공항 건설 때 지분 투자도 하시고 했고 하바롭스크 이제 인천공항은 아마 엑시트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노선의 그 새로운 신규 에어포트를 이제 건설하겠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차는 이제 아마 건설이 완공이 되었고 가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2차를 이제 하는데 뭐 이걸 좀 펀딩을 좀 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개요는 뭐 이렇게 국제공항 형태의 그 터미널 개발, 그 다음에 뭐 그에 대한 부대 시설, 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이 프리젠테이션 하기는 그렇고, 원래 하브로스 공항공사에서 직접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지연됐지만, 뭐 한국의 EPC 기업이나 아니면 한국의 뭐 이런 그 공항 관련된 뭐 호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센터, 이런 쪽에 투자나 아니면 건설, EPC나 이런 관심 있는 부분, 기업들은 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민간 PPP 사업이죠. 그죠? 민간의 협력 투자 사업. 이거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디테일한 어떤 투자 프레젠테이션은 뭐 8월 내 하기로 했는데 9월 달로 좀 연기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또 홍보를 우리 유라시아 21을 홍보를 하고 지금 사전에 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런 간략한 소개 자료들은 저희들이 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라시아 유비인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좀 베네핏이라고 하면 뭐 이런 어떤 최신의 러시아에서 제안한 어떤 정보들을 좀 제공하는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동영상 다 보셨나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제한 사업, 러시아나 제한 사업 그 목차에 나와 있는, 소위 말 5세대 그 무인 헬기 혁신 기술인데요. 저게 무게가 750kg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분야에서 좀 찾아달라 해서 이제 리서치를 해서 했는데, 회사는 이제 벨라루시 쪽입니다. 옛날에는 인델라라 그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회사가 유비헬리라는 회사로 바뀌어 있는데, 이게 왜가 중요하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건 벨라루시 회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록히드 마틴하고 그 다음에 보잉 정도 세 번째로 700km 정도 200km 이상의 페이로드를 탑재한 무인 헬기를 개발한 게 벨라루시입니다. 제가 뭐 벨라루시도 옛날에는 많이 다녔지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방산용으로도 있고 민간용으로 이제 무인 헬기를 개발한 건데 이거는 이제 거의 700km 이상이면 이제 방산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주도의 그 방산 산업을 하고 있고 방산 협력을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는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생션이나 뭐 벨라루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나 이 벨라루시 기업들은 기술을 이렇게 트랜스퍼할 수 있다. 한국에 같이 공동으로 이제 협력해서 연구 R&D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IP를 이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시나 러시아도 이 방산 쪽 분야에서는 한너 간에 협력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이제 R&D 프로젝트로 공동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기술을 이제 트랜스퍼하는 대신 이제 라이센스 피나 이런 게 있겠죠. 한국에는 앞으로 이제 무인 헬기가 헬기나 아까 무인 드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엔진 기술, 그 다음에 탑재체 기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에서 굉장히 뒤지고 있고 많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뭐 여러 가지 미국이나 이런 데 기술 의존도가 높은데 이런 분야에서 아까 러시아나 벨라루시가 이런 기술 협력 제휴 분야에 좀 우리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샘플링으로 제안했고 이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러시아에서 제안한 최근에 제안 프로젝트라서 제가 뭐 관심 있는 기업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그 유비인에 참여한 세미나에 참여하신 기업들 중에 연관돼 있는 뭐 테크놀로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트레이딩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자료는 여러 가지 스포트를 해드리고 또 이와 연관된 사실 그 우리가 8월달 원래 산업부하고 계약하고 있는 드론 모빌리티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8월, 9월 달까지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한 9월 말경에 그 드론 모빌리티 컨퍼런스에 이런 아까 차세대 러시아나 한국, 벨라루시 같은 그 혁신 기업들
한국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어떤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그 앞으로 유빈이 이제 나아갈 방향 중에 첫 번째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첫 번째 우리 우상민 차장님처럼 여러 가지 마켓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트렌드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스타디하는 어떤 하나의 그 방향. 그다음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그 뭐 민간이든 정부 공기업이든 정부 섹터나 이런 데서 제안하는 러시아에서 이런 제안하는 아이템들을 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그 시간을 가지면은 뭐 조금 더 우리 그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업 관련되는 구체적인 제안 소식을 계속 공유하는 것은 유빈에 참가하신 기업들께서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박종원 대표님 외에도 저희들은 또 유라스텍 이선영 대표도 있는데요. 9월 달에도 그런 비슷한 소개를 하시는데 다른 KRBC에서도 계속 매회에 그런 소개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기업인들 중에 지금 이제 8시가 넘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막 되고 있어서 바쁘시겠지만 박 대표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 관심 있게 들었던 것 중에 마지막 항목 있잖아요. 5세대 무인 헬기. 우리가 이제 얼마 전 그 박미 우리 대통령 그 결과로서 로켓 미사일 개발에 그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옛날에 뭐 무인 헬기든 이 드론이든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제약이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저 방산 분야에서 ADD 같은 데에서 한번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어떤지 가능한지요. 그게. 예, 일단 예, 감사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제 정부 쪽에서 제가 2023년도에 정부 국방부 이런 계획에 의하면 무인 헬기 도입이 아니라 국산화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아주 거대한 자금을 이렇게 배정해서 2023년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군 함정에 이제 탑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민간 쪽에 우리가 우리 서해 도서나 이런 쪽에 응급 그다음 정찰 목적으로 이제 무인 헬기나 무인 드론기 쪽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벨라루시 쪽은 거의 뭐 제가 오늘 다른 동영상은 안 보여드렸겠지만 거의 이제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제 공격형 전투기로 이렇게 거의 뭐 전투용으로 만들었던데 그걸 이제 민간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해서 뭐 ADD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관심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방산도 이제 대기업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뭐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카이나 LIG나 뭐 하나나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뭐 향후에 어차피 한국하고 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저희들 한때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한번 아까 ADD 같은 경우가 아마 연구개발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데 협력해서 민간 기업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주도하지만 거기에 하나의 무인 헬기 안에 엄청나게 종합적인 테크놀로지가 많이 녹여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전을 받으면 뭐 여러 가지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 소재나 부품 쪽에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한국에 벨라루스에서 이렇게 기술을 좀 이전 받아서 한국의 기술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천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 기업이고 또 유럽의 옛날에 제3세대 드론 무인 드론을 이제 세일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연구개발, 그냥 도입이 아니라 구매가 아니라 연구개발 형태의 산업 협력을 한다. 서로 협력을 한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원 대표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고den있습니다. 아, 예. 예, 오랜만입니다. 그 하바롭스크 공항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유라시아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그 러시아 연방정부 극동개발부의 투자유치청 한국주재원 활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때 받은 주제로 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 중에서 사실은 그 하바롭스크 공항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바롭스크 인구가 60만 명밖에도 안 되고 사실은 투자하기에는 별로 좀 사업성이 없다는 그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업체들은 과연 투자를 할지에 대한 좀 문의인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이러한 그 사업을 이제 컨설팅을 하시면서 공개를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과연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할지 하바롭스크 신공항 프로젝트에. 크리스티나 화면 공유를 하도록 조금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아까 저도 한번 사실은 옛날 그 제1공항 할 때부터 우리가 하바롭스크 공항하고 하바롭스크 주정부가 한국에 와서 투자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들이 좀 주관기관 참여해서 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투자는 한국 기업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전략적인 협력이란 게 아니면 단순히 프라핏이라는 비즈니스 협력이라고 하실 때 거기 왜 투자하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물론 거기에 뭐 인구도 적고 그 물동량도 적고 그다음에 유동 트랜짓을 하거나 이런 쪽도 허브가 아니고 블란드보스톡은 또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쪽에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참 투자 메리트를 찾기 힘든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EPC하고 연관되는 부분 하고 그러니까 그 파이낸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옛날에도 공항 건설, 컨스트럭션을 한국이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뭐 EPC를 우리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물론 지분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언제 엑시트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아까 민관 협력 부분에서 모델을 보고 EPC 쉽지 않겠죠. EPC를 하면 뭐 파이낸싱 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베네핏이 될 만한 게 있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투자 수익성 자료 자체를 제가 보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전망치가 아주 긍정적이다. 뭐 앞으로 뭐 물동량 늘어나고 뭐 공항 이런 사용자도 늘어날 것이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한러 정부 간의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어떤 가치 측면에서 좀 한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조금 파이낸싱 해주고 뭐 이쪽은 민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생션하고 뭐 실제 뭐 이거는 정부의 의지라고 좀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PC와 파이낸싱 이건 정부 간의 협력 뭐 이런 형태로는 가능한데 민간이 이게 돈이 프라핏을 따지고 투자하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하바롭스크 근무를 해가지고 하바롭스크에서 쭉 발전상을 좀 봤는데 과거 1990년도에 일본에서 1차
하바롭스크 그 공항 리모델링 할 때 일본에서 투자를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상당히 그 하바롭스크 공항이 굉장히 그 모던했고, 그러니까 1990년대 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러시아 공항들이 상당히 그 불편하고 했는데 일본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하바롭스크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때 클로즈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극동의 중심지는 이제 하바롭스크가 중심지였단 말입니다. 하바롭스크에 가서 그 당시에는 블라디보스토크도 가고 이렇게 됐고 또 블라디보스토크가 지금처럼 개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극동 전체의 그 주 센터가 하바롭스크여서 굉장히 하바롭스크가 물동량도 많고 인구 움직임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극동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지금 이전해 와 있는 상황이고 하바롭스크는 상대적으로 이제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바롭스크에 과연 그런 수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극동 전체가 지금 러시아가 극동 개발 뭐 투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극동 전체가 개발이 되고 지금보다도 극동 전체가 인구 이동이라든가 물류가 많이 움직여지면은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하바롭스크가 누리던 전생기는 이제 조금 지나갔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게는 쉽지는 않을 거다. 특히 아까 저 박종호 대표 이야기하는 게 그게 PPT 조건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소위 어떤 뭐 기업이 들어가면 기업이 거기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정부에다가 다시 기속을 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스타일인데 그런 걸 맡아서 할 기업을 발굴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그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열띤 유빈에서만 가능한 현장 기업가 간의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바롭스크의 위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걸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현동정 소개로서 이 러시아 제한 사업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호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본강연과